다가오는 휴일의 설렘 같은 시간. 휴일 책방.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휴일의 설렘 같은 시간, 휴일 책방의 첫 번째 이야기와 함께하게 된 성우 정의진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책은 홀리데이 북스의 신간 명나라 후궁비사입니다. 명나라 후궁비사는 1356년 명나라의 개국 이전부터 1644년 멸망까지 중국을 지배한 명나라 황궁 속 여성들의 공간인 후궁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명나라를 세운 태조 주원장이 거느렸던 수많은 비빈들의 속사정, 더불어 영락제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명태종과 조선 왕실이 명나라의 공물로 바친 여인들에게 생긴 안타까운 이야기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구중궁궐, 그 속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슬프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함께 읽어보시죠. 원나라 지정 15년 초, 저주에 할거하던 소군벌 하나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장강 북쪽 강변에 화주를 점령했다. 이 부대가 화주성에 들어서자마자 성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큰 길과 골목 곳곳에서 민가를 약탈하고 아녀자들을 강탈하는 일대 노략질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부대의 총사령관은 호주 사람 곽자응이었는데 그는 화주를 총괄할 총수로 자신의 호위병이자 양녀의 사위인 대장 주원장을 파견했다. 당시만 해도 주원장은 주원장이 아닌 주중팔로 불렸다. 사실 주원장은 화주성을 함락시킨 장군이 아니었지만 감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냉큼 주울 수 있는 행운을 차지했다. 총수라는 직위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도시 방위 사령관이었다. 당시 곽자응 부대가 점령한 근거지는 겨우 도시 두 곳이었기 때문에 최고 사령부가 있던 저주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새로 점령한 화주뿐이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이 인사발령만 봐도 곽자응이 얼마나 주원장을 신임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곽자응 부대의 군사들은 군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부류들이었기 때문에 성에 들어서자마자 무분별한 약탈을 시작했다. 여염집 대문만 봤다 하면 무단 침입을 하고 아녀자는 무단 납치를 하니 손바닥만한 화주성은 족제비가 뛰어든 닭장 마냥 온통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방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다. 물론 주원장도 약탈 금지령을 내리고는 싶었지만 상황을 완벽히 수습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는 중이었다. 전성에 포진한 군사들은 대부분 주원장의 부하가 아니었다. 그 앞에서는 굽실거리며 명령을 듣는 채에도 등 뒤로는 규율을 어기기 일쑤였고 심지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군량미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였다. 군사들 편에서 보급난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주원장으로서도 인도주의적인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일단 지도자가 된 이상 이런 기회를 활용해 군심을 얻을 줄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장고 끝에 주원장은 이런 방을 내걸었다. 형제들 보시오. 저주에 온 여러분이 모두 처자식이 없는 홀몸인 줄로 알고 있어. 지금 새로운 근거지를 점령했으니 내친 김에 도랑치고 가재 잡고 각시도 얻고 장가도 가고 싶은 여러분 심정을 본 장수는 10분 이해하고도 남소.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법도는 지켜야 하는 법이오. 여러분들이 잡아온 아녀자들은 각자 데려갈 수 있는 권리를 주겠소. 다만 이미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유부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함부로 데려갈 수 없소이다. 주원장은 곧 군사들이 잡아온 유부녀들을 전부 풀어주고 그 다음날 군영문 앞에서 온 성의 여성들과 그녀들의 남편들이 함께 만나 친가족을 확인할 시간을 주라고 명했다. 또한 주원장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결혼을 한 아녀자는 현장에서 친가족이 확인하여 데려갈 수 있지만 실제 결혼한 부부가 아닐 경우에는 함부로 데려갈 수 없다. 대문이 열리자 가족들을 찾는 여인들이 들여보내졌다. 남자들은 군영 문 밖 양쪽 끝에서 여인들을 기다렸다. 곧이어 사로잡혀갔던 여인들이 하나 둘씩 군영문에서 나와 각자 자신의 가족을 따라
귀가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곽자흥 군대가 강제로 사로잡아갔던 유부녀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역사 속에서 이 일은 주원장이 군대를 장악한 초기에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백성에게 베푼 선정으로 기록된다. 이 조치는 백성들이 감격하며 지지한 정책으로서 훗날 역사가들이 태조의 어진덕을 길이 칭송하고 기리는 중요 근거가 되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주원장은 확실히 당시의 일반 군웅들보다 단수가 높았다. 중견 군관들에게 전쟁은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주씨가 다스리는 이 할거 정권은 여성 배급제를 실시하는 사회였다. 여성 배급제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군관이 되기만 하면 나라에서 알아서 아내감을 일괄 배분해준다는 이야기다. 명나라 시대 유진의 국초사적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실려있다. 주원장 군대의 대장군이자 절강제기의 절제군마였던 사제흥 장군은 주원장의 조카이자 대도독부의 현임 대도독인 주문정에게 장녀를 시집보낸 주원장의 엄연한 사돈댁이었다. 그러나 알 사람은 다 알다시피 주원장은 사돈 어른과 사부인을 목같이 대하기로 유명한 위인이었다. 훗날 황제의 친지들을 무참히 학살한 누런 떡잎을 일찍이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사돈 중 최고 연장자인 사제흥이 제기를 무던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주원장은 얼토당토 않게 참군 이몽경을 파견해 사제흥의 자리를 빼앗았다. 그러면서 사제흥에게는 인사이동의 이유 설명 하나 없이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했다. 그러나 사제흥을 극도로 분노케 한 것은 이 사건이 아닌 또 다른 사건이었다. 과연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사제흥이 불만에 가득 차 남경에 돌아와 보니 자기 둘째 딸이 주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미 우승상 서달에 처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친아버지인 자신은 딸의 결혼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단 말이다. 사제흥이 우라를 꾹 참으며 남경에 한동안 머물자니 그에게 또다시 제기로 돌아가 도시 방어 임무를 맡으라는 명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 절제사로서 참군 이몽경을 받들어야만 했고 과거 대장군의 직위는 비장으로 강등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자기 딸을 빼앗기고 이번에는 자기 자리마저 빼앗기자 사제흥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는 분노하며 외쳤다. 내 딸을 시집 보내는데 친아비한테는 한마디 언질도 없어. 딸은 배급을 해버리고 이젠 후임의 말이나 듣는 절제사 노릇을 하라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는 이몽경을 결박한 후 도시의 전체 병마를 다 이끌고 소흥으로 내달아 장사성에게 투항해버렸다. 그때 군대의 고위 장성 중에서 사제흥을 거역한 사람은 아내를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주원장에게 도망친 총관 오덕명 한 사람뿐이었다. 주원장은 반드시 포상을 통해 총관 오덕명의 충정을 표창하기는 해야 했기에 어린 우원수의 처를 그에게 하사한다. 어린 우원수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주원장 군대에 살해당한 적장이거나 주원장 군대에서 죄를 범하여 군적이 없어진 장수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스스로 운명을 선택할 자율권이 없었던 그 아내만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 결국 그녀는 주원장이 부하들의 충성을 격려하는 하사품으로 전락해버렸으니 이것이 바로 배급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서달의 아내 사씨 역시 배급을 통해 얻은 신부감으로써 다른 말로 하자면 그녀는 조직의 하사품이었다. 그럼 이 관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사제흥은 주원장의 친조카 주문정과 서달의 장인어른이기에 주원장과도 사돈 관계가 된다. 서달은 사제흥의 사위로서 서달과 사씨 간에 낳은 딸 서씨가 연왕 주예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서달 역시 주원장과 사돈 관계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연왕의 비인 서씨는 훗날 영락조의 서황으로 등극한다. 즉 사제흥, 서달은 각각 황후의 외조부와 부친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영락제의 외척으로 등극한 것이다.
명나라 초기의 국가유공자와 외척은 이렇게 얽히고 설킨 터라 일단 주원장이 유별난 성질을 부려 그들을 본척만척 외면해버리면 권문세가와 대족들이 고구마가 줄줄이 뽑히듯이 뿌리채 뽑혀나갔다. 그들은 영광도 함께 누리고 파멸도 함께 당한 것이다. 사제은과 주씨 집안은 2대에 걸쳐 긴밀한 친인척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왕조를 반역하는데 가장 앞장선 반역자가 되었으니 이 무슨 아이러니란 말인가. 한 야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서달의 부인 사씨는 체력이 엄청나서 항상 100근짜리 무쇠병기를 들고 다니며 남편을 따라 군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명나라 건국 이래 사씨는 항상 궁정에 드나들며 마황우를 아련했는데 마황우를 보고 내심 마음이 불편했던 탓에 우리 집안이 마황우 집안보다 못하지요 같은 비관적인 말을 자주 하곤 했다. 그런데 마황우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자기 남편 주원장에게 고자질해버렸다. 서씨가 잠자리에서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제 아무리 충성스런 서달이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겠어요? 잠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있는 건 자신이면서 오히려 사씨가 자기 남편에게 속닥질을 할 수 있다고 고자질을 했으니 그야말로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 아닌가.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주원장은 궁중 연회를 빌미로 서달을 초청해 술을 마시게 하면서 곧바로 서달의 집에 무사를 급파해 침실에 있던 사씨 부인을 살해해버렸다. 그런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주원장이 공신의 아내를 죽인 두 번째 살해라고 한다. 명나라 건국 이래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야 왕으로 추증되었다. 위국공 서달이 죽은 후에 중산왕으로 봉해졌으며 악국공 상우춘 역시 저승에서야 왕이 되었다. 야사의 기록으로는 상우춘은 후사가 없어 주원장이 보다 못해 그에게 2명의 궁녀를 하사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아들이 3명이나 있고 게다가 모두 주원장이 이름을 내려주었다. 하지만 상대장군의 처는 아모랑이처럼 사납기 그지없었으니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가까이 둘 복이 없었다. 어느 날 상장군은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났다. 본래 하루 중 이 시간은 남자들의 물건이 하늘로 치솟는 시간으로 그는 여색이 간절하고 무료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황제가 하사하신 그 궁녀 한 명이 대야를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보일 듯 말 듯 가녀린 섬섬 옥수가 옷자락과 함께 나긋나긋 춤을 추며 장군의 얼굴을 씻겨주었다. 상우추는 순간 몸이 근질거려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고 말았다. 아, 손이 어쩌면 이리 하얗고 예쁠까. 추측컨대 상 대장군은 말만 한 게 아니라 몸까지 움직여 콩고물을 챙긴 것이 분명하다. 그 후 바로 입주한 상우추는 이 일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런데 조회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안방에서 시종이 붉은색 상자 하나를 건네는 게 아닌가. 상자를 열어보니 합불싸 그 안에는 선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손목 한 쌍이 담겨 있었다. 바로 아침에 그렇게 칭찬을 하던 하얗고 예쁜 손이었던 것이다. 이런 대담무쌍한 일을 할 사람은 자기 부인뿐이었다. 제 아무리 살인과 토벌에 익숙한 용맹한 장수 상우춘이라지만 이 일은 큰 충격이었다. 쇼크에 빠진 그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 후 입조를 할 때면 넋이 빠진 모습에 허둥지둥하기 일쑤였다. 그의 모습이 너무 기이하니 걸핏하면 사람 의심하기 좋아하는 주원장이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상우추는 대답하지 않았으니 이것 참 큰일이었다. 주원장의 의심병이 도지고 만 것이다. 주원장은 수차례 힐문을 하다 못해 심지어 그의 앞에서 대놓고 단죄를 했다. 상우춘이 날마다 나를 만나는데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니 피씨 마음에 반역할 꿍꿍이를 감춰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진실을 감추었다가는 반역자로 몰릴 판국이었다. 상우추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황상께서 소신을 불쌍히 여기시어 궁녀 2명을 하사해 주셨으니 그 은덕에 황궁 무지하올 뿐입니다. 그러나 소신의 악처가 이렇게까지 포악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진정 황상의 성은은
이 몸이 1000만 번 죽어도 다 갚지 못할 터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여 그리했습니다. 궁녀야, 내가 다시 하사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네. 기분도 안 좋은데 나랑 같이 궁궐에 들어가서 술이나 마시며 기분이나 풀지. 상우추는 황상이 자신을 책망하지 않자 그제야 잡생각들을 물리치고 마음을 다잡기로 했다. 그리고 황상을 따라 입궐해 거나하게 술을 마셨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주원장은 상우춘과 헤어지자마자 상우춘의 집에 천하장사를 급파해 그의 아내를 살해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아내의 사지를 전부 잘라 공신들에게 나눠주었는데 그 살코기를 담은 상자 뚜껑에는 친절하게 이름표까지 붙여주었다고 한다. 이름표에 쓰인 제목은 포악한 악처곡이었다. 상우춘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아내가 순식간에 푸죽간의 고깃덩이로 변해버렸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상우춘은 곧이어 간질병을 앓기 시작했다. 서달과 상우춘은 주원장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이자 장군들이었지만 야사는 그들의 아내가 모두 주원장에게 참혹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데에는 어쩌면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서달의 아내 사씨는 반역자인 사재응의 딸이고 상우춘의 아내는 남옥의 누나인데 양국공 남옥은 홍무 26년에 남옥 모반을 일으킨 주범이었다. 사재응과 남옥 두 사람이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을 생각하면 두 사람의 가족들 역시 좋은 결말을 맞이하기는 어려웠다. 아마도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일 것이다. 주원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최우선이다. 그는 궁정의 내부 규율을 무섭게 휘어잡았을 뿐 아니라 비빈들을 양순한 양처럼 다스렸다. 또한 신하들의 가정사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말 안 듣는 부인들은 대신 손봐주었고 흐르는 선열로 가정의 기강을 세워갔다.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그리는 주원장의 이미지는 잔인하고 무정한 캐릭터다. 이처럼 주씨 가족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을 격려하는 미담이 되기는커녕 그 정반대로 방실거리던 아기도 울게 만들고 어른들의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하는 공포의 스릴러가 되었다. 네, 명나라 후궁비사 속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불세출의 영웅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과는 달리 여성들을 자신의 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배급하죠. 심지어 포악한 악처곡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부하에게 하사했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주변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주원장에게 여성이란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잔혹하고 무정한 주원장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까지도요. 명나라 후궁의 아름답고 잔혹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긴 역사의 흐름 책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휴일 책방의 첫 번째 이야기와 함께한 성우 정의진이었습니다. 안녕. 휴일 책방